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폭우로 구리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던 지난 일요일 한 남자는 술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 남자는 놀랍게도 구리시장이었습니다. 당신이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는 순간 구리시는 다리가 끊기고 누군가는 집을 잃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에서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재난 대응 총책임자란 호칭은 하지도 않겠습니다. 재난이 흥겹습니까? 7월 22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에는 루마니아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루마니아의 한 동물원에 신기한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동물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호, 루마니아 오랜만이네요. 어슬렁어슬렁 우리 안을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한 동물 보이시죠? 귀여움에 녹아내렸는지 사육사가 냅다 바닥에 눕혀서 배를 간지럽히기도 하고요. 네. 함께 인형을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 네. 자세히 보면 이 동물 호랑이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죠. 네. 이 동물의 정체 누구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딱 이종건 변호사 봐도 네. 저로 딱 진짜 방금 박성배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딱 봐도 어나? 이 이마 부분에 줄무늬 쓴 거 보면은 호랑이 같기도 하고 네. 이 털 전체적인 털과 또 사자 새끼 같기도 하고 네네. 좀 정체를 또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귀여움이 2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귀여움이 네. 2배인데 자, 사자와 호랑이가 함께 결합이 돼서 낳은 아이입니다. 뭐? 즉 이거를 사자가 수컷이고 호랑이가 암컷이면 라이온이고 호랑이가 수컷이고 사자가 암컷이면 타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사자가 수컷이고 호랑이가 암컷이라서 라이거라고 부르는데요. 사자, 호랑이가 네. 교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2달 전에 체중 650g으로 태어났는데 함께 동배로 태어난 또 한 아이는 안타깝게도 순접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사실 이종교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결함을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사산이 되고 네. 한 아이만 지금 태어났는데 네. 체중이 650g으로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1989년에 라이거 3남매가 태어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 인기가 굉장히 있었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어허. 2000년 초반에는 총 10마리를 보유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0마리가 난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라이거를 성공을 해서 10마리의 라이거를 보유한 적도 있는데 문제는 오래 살지 못해요. 또. 아이고. 지금은 다 폐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89년에 제가 태어난 지 3살밖에 안 돼서 기억을 못했나 봐요. 우리나라 이 삼남의 라이거가 있었군요. 어쨌든 오래오래 좀 살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그제 발생한 정말 인천 송도 총기 사건, 그 충격이 지금도 온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그 몹쓸 인간 구속되냐 마냐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 60대 남성 살인 또 방화 예비 혐의를 받고 있어서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원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유치장에 있잖아요. 이 60대 남성이 나 그 출석하기 싫다 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한마디로 거부를 한 겁니다. 구속심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사에는 불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속 여부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국거수 부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어요. 네. 그 아버지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이 30대 남성.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 그러니까 옆구리 부위에 총상으로 인해서 장기가 손상돼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말 아버지가 쏜 총에 맞아서 아들이 숨지게 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인간이요,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버지란 인간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를 아버지란 인간이 아들을 향해서 총을 총 3발을 격발했는데 그 중에 2발이 자기의 아들 몸에 그걸 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까 진짜?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인간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왜 거부하고 안 받겠다고 안 나간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있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판사의 질문에 따라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지 않았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사건은 그 특성상 중한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살인 사건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데 특히 이 사건은 총포화약법 나아가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로도 입건돼 있습니다. 만약 영장을 기각한다면 피의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농후해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 기각을 하기가 더 어려운 사안입니다. 지금 이 CCTV 장면요. 저 인간이요. 인천 송도에서 이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차량을 통해 내뺐어요. 서울 서초구까지 내빼요. 그리고 지금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다 이 도주로 차단하고 이렇게 무전을 통해서 연락해서 저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차량 세워! 이렇게 했는데도 안 세운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순찰차가 앞을 얼른 가로막고 내려! 했는데 안 내려요. 저 인간이. 겨우 그렇지만 큰 정황 없이 정말로 왜냐하면 경찰분들이 저 인간이 총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 다른 총기 격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큰 정황 없이 일단은 검거됐고 다행히 그 이후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폭발물 설치가 됐다는 말까지 하면서 지금 이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저 몹쓸 인간의 거주지에 가서 폭발물 타이머 설치된 그 폭발물을 해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의 범행에는 여전히 의문투성이가 많잖아요. 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실 충격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거, 그리고 살해한 자리가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 파티 자리였다라는 거고, 또 자신이 직접 만든 이 사제 총기로 이 살해를 했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렇죠. 그 외에도 자신이 살던 집에는 폭발물이 설치를 해놓고 어제 12시에 폭발되도록 사실 해놨다는 것도 충격. 네. 난 12시 그죠? 난 12시 그래서 그런 타이머까지 맞춰놨다라는 것도 충격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당일인 그제 집을 나서던 이 남성의 수상한 모습이 영상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네. 네, 그제 오후 4시쯤 서울 도봉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 60대 남성입니다. 어깨엔 큰 가방을 메고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캐리어까지 끌고 집을 나선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집을 나서서 향한 곳은 바로 인천에 자신의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이었고요. 어허. 이 불과 4시간 후 아들이 향해서 산탄을 발사한 후 도주했다가 아까 보신 영상처럼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검거된 모습이 지금 약국 내 CCTV를 통해서 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종근 평론가님. 너무 경악스러워요. 지금 들을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경악스럽냐 하면 맥락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어떤 거냐면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범행 동기를 찾으려고 하고요. 또 행위들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범죄 행위를 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바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생일 잔치를 치러주는 곳에 가서 온 가족이 있는 곳에서 지금 살해를 한 거잖아요. 어허.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죠. 자기 생일잔치 하는 데 가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해를 한다? 그럼 관계가 나빴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허. 생일잔치도 치러주는데. 그러네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방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미 자기 집에 시한폭탄을 설치했어요. 사제로 시간을 딱 맞춰서 12시에 그것도 뭐 한 14개 정도의 그런 그 폭발물들을 연결을 해서요. 만약에 그게 진짜로 터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 전체가 전수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그다음에 비속 살해, 즉 자기 아들을 살해한 것과 어떤 맥락일까? 그러면 자신이 직접 말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아, 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데 가정 불화 때문이다라는 말 이외에는 입을 싹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면서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오리무중이라는 거죠. 저 천인 공로할짓을 저지른 인간이 지금 보세요. 이거 그대로 놔둬보세요. 저 인간이 지금 경찰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이 범죄를 왜 저질렀냐 물으니까 어디 건방지게 뭐라고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련 진술을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가정 불화 때문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이 인간이 애초에 주장을 했지만 보세요. 그러면 과거 이 가족한테 무슨 일이 대체 있었는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0대 남성 이제 전처와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해요. 20여 년 전에 이혼한 상태인데 전처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로 국내에도 한 120여 개가 있고요. 해외에도 한 20여 개의 지점이 있는 굉장히 큰 에스테틱 업체 대표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대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또 코스메틱,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어머니와 협업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60대 남성이 살고 있던 집 있잖아요. 도봉구에 있는 그 집. 네. 그 집 역시 전처의 명의입니다. 70평대 자택도 전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집이네요. 네. 근데 이 집에서도 이제 60대 남성이 혼자서 계속 이혼 후에 혼자서 그냥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처 명의의 집에서 홀로 쭉 살아온 겁니다. 전 부인 명의인데 그냥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직업도 일단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들을수록, 그래서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 들을수록 퍼즐이 맞춰지는커녕 뭐지? 난수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아직 뭔가 사건을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는데 지금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다가 설치한 폭발물은 이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안에다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주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저 미사리 방향이나 아니면 한강 쪽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돼. 왜냐하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 가정불화 탓이었다고 그 말만 내뱉었을 뿐 그 이후에는 지금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 회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들과의 관계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그러면 그 범행 현장에서 아들만 범행 대상으로 노린 걸까요? 자, 범죄 관련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능력 있는 어머니 밑에 이제 능력 있는 아들이 됐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지금 평소에 그냥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좀 능력이 없고, 또 이 아들은 능력 있는 엄마 밑에서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내의 아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들이 뭐 자신을 좀 무시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이제 뭐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격지심이나 예. 열등감이나 뭐 애정결핍, 또는 자신이 이제 어떤 피해의식에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물론 범죄 관련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 추정에 따른 의견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현희 평론가님 뭔가 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물론 정확한 조사가 더 이뤄져야겠지만 현재로서 다만 추정되는 부분은 이 남성이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가정불화라는 말, 그리고 이 남성의 전처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해서 혹시 이 남성이 전초로부터 뭔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뺏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의 전처가 굉장히 유명한 에스테틱 업체의 대표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거 인터뷰에서 이 여성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사랑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 사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답을 한다. 아들에게 좋은 것만 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정 불화로 인해서 어쨌든 과거에 이혼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어떤 아내에 대한 마음이 이 끔찍한 살해를 하는 것에 대한 촉발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아들에게 그것이 심리가 촉발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충분히 아까 범죄 심리학 전문가도 추정했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경찰도 그 부분을 지금 캐내야 될 거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게 20여 년 전 아내와 이 불화로 이혼을 했는데 그 아내에 대한 미움이 그 아내가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한테 투영될 수도 있겠다는 게 지금 전문가 어떤 예견 뭐 그런 건가 봐요. 어떻습니까? 이 경찰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범행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프로파일러 1명에 추가로 1명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2명의 프로파일러가 집중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이른바 라포, 신뢰관계를 쌓아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 과거에도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던 피의자가 프로파일러의 계속된 설득에 범행 경위 전반을 털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돈과 원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 피의자의 생활 형태와 행동 반경을 촘촘하게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소지품 등 근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생활 형태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가족들, 지인들의 반응, 태도에 비춰보면 범행 동기는 일정 부분 추론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가족들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사고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을 지켜 범행 동기가 오리무중이라면 양형 기준에 따라 보통 동기 살인이 아닌 비난 동기 살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원한 관계에 기한 살인으로서 보통 동기 살인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비난 동기 살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획적 살인으로 추정되는 데다 피해자의 자식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자체로 한 번의 살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 언젠가 어느 시점에는 피해자가 말이 안 될지언정 나름의 범행 동기를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은 그래도 경찰 출신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궁금한, 아마 시청자분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방금 전에 설명 중에 그게 있잖아요. 프로파일러 2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저 몹쓸 인간하고 신뢰 관계를 쌓아서 범행 동기 등을 알아내보고자 지금 노력 중이라는데 시청자분들이 박성배 변호사 언뜻 생각할 때는 아니 경찰들이 범행 동기를 추궁해도 지금 말하지 않는데 프로파일러가 저 몹쓸 인간하고 신뢰 관계를 쌓는다? 어떤 식으로 하면 프로파일러가 저 몹쓸 인간하고 신뢰 관계를 쌓아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낸다는 거지? 궁금한데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과 프로파일러는 다소 다른 결로 다가옵니다. 경찰이 묻고 그에 대해 답을 하게 되면 조서에 그대로 남게 되고 이 조서는 향후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은 조서의 형태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긴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나다 보면 프로파일러는 각종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신뢰관계를 쌓아나가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자신도 잊고 있었던 과거의 행적이나 아들, 전처, 며느리, 손주와의 사이와 관련된 각종 질문을 하게 되는데 친구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선생님처럼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라포, 신뢰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범행 동기를 추론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즉 부정하는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근저에 깔고 있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게 되고 이 대목을 밑바탕으로 사실은 너도 힘들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 이와 같은 범행 동기에게서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접근하게 되면 심리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조서에 남기는 형태도 아닌 만큼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꽁꽁 숨겨두었다가 쏟아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프로파일러는 나름대로 그동안 오랜 신뢰 관계를 거쳐서 분석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진술을 얻었다는 정도의 메모만 남겨두게 되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경찰은 조서를 남기는 형태가 아니라 향후 범행 동기와 양형 자료로 삼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삼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피해자는 경찰이 아니라 프로파일러를 접하게 되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러 고도에 훈련된 프로파일러 2명을 추가로 지금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범죄 동기를 알아내는 게 이제 경찰 수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걱정되는 건 세상에 그 범죄 현장에서 그 끔찍한 범죄 현장을 눈으로 목도한 지켜본 이 피해자의 아내분과 그 두 아이들 진짜 너무 충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9살과 5살의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진짜 2중, 3중의 고통을 아마 계속 겪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 자기의 집이라는 곳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에요. 맞아요. 바깥의 어떤 공간에서는 늘 공포를 느끼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가정, 집에서 그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자신을 가장 지켜줄 할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지켜줄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그거를 목도로 했다고 한다면 세상에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과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공포를 계속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데 어쨌든 사건 직후 이 손주들은 아내 즉 며느리와 함께 안방으로 급히 피해서 화를 면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찰은 범행 경위를 고려해서 유족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왜 불안 증세가 없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박주혜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을 잡고 보니 당시에 음주 상태도 아니고 약물도 안 했고 과거 정신병력도 없다는 거. 그러면 맨정신에 다 알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획범죄 마음 먹고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전한 의사 능력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사실 이게 고의성, 계획성 모두 다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살인에 관해서만 보면 우리나라 법에 살인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딱 2가지입니다. 뭔데요? 하나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죄가 아니라 존속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이 되고요. 네. 2번째는 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학대해서 살인을 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살해했거든요. 그래서 비속살인죄라는 거는 우리가 가중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그래도 천하에 진짜 많은 분들이 천인공노할 진짜 이 정말로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을 다 내뱉고도 지금 시원찮을 그 저 몹쓸 인간을 악마 같은 인간을요. 박성배 변호사님 신상 저 모자도 다 벗기고 마스크도 벗기고 그렇게 신상 공개할 그렇게 수는 없어요. 진짜 어떻습니까?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생을 정리할 목적이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살해에 이어서 무차별적인 대형 인명피해까지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사건인 만큼 신상정보 공개를 할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가족들의 의사입니다. 피의자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가족들이 전부 노출될 가능성이 대두되는데 이에 따라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신상정보 공개를 강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특이하게도 피의자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미 유명 에스테틱 업체 대표로서 사실상 이미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측이 설득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대형 참사. 왜냐하면 저 몹쓸 인간이 거주하던 그 도봉구의 아파트의 폭발물이 만약에 그 시간 장치가 좀 더 앞당겨 실행이 됐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요. 반드시 저 인간의 입을 열 수 있기를, 그래서 범행 동기를 캐낼 수 있기를 눈 부릅뜨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폭우로 비상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덩실덩실 여러분 뭐예요? 춤추는 거 아니에요? 이담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어울리는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집중호우로 정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역시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경기도 구리시 역시 하천이 불어나면서 비상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의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포착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그제 낮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노랫소리에 맞춰서 흥겹게 앞으로 걸어오는 그 남성이 마이크를 쥔 채 노래를 열창하기도 하고요. 춤을 추기도 하는데 바로 구리시 백경현 시장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뒤쪽 벽에는 하계 야유회라고 적힌 현수막도 보이고요.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도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구리시장이래요. 구리시장이 구리에 물난리가 났는데 지금 저 강원도 홍천의 하계 야유회, 저기 야유회 간 사람들도 일단 저 구리 시민들 뭐 지자체 주민들이었을 텐데 일단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해볼게요. 저 야유회 간 사람들도 용서 못해요. 지금 잠시 정말 호통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구리시가 속한 경기 북부 지역 지난 20일 일요일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날 새벽 5시 36분경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홍수주의보로 비상근무 발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오후 2시 30분경까지 시청 관련 부서 70여 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 시장 점심경 구리시를 떠나서 한참 시청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오후 1시 30분경 홍천 야유회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백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반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폭우 피해를 재난상황실 등에 신고해달라는 당부 문자 메시지를 구리 시민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재난 상황을 경고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시외 지역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셈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자체 장이잖아요, 박주희 변호사님. 그리고 자기 입으로 이 물난리 대책 많이 제보도 해주시고 신고도 해주세요. 그러고 자기가 얘기고 자기는 홍천 가서 저렇게 덩실덩실해 마이크 잡고 히히낙낙, 아까 표정 보셨죠? 히히낙낙 웃음이 나와요 지금. 네, 구리시 해명에 따르면요, 이 구리시 관내 한 단체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 영상이 촬영된 날이 구리시에서 홍수 피해가 난 날이었거든요. 이 구리시와 연결되어 있는 왕숙천도 범람을 했고요. 하천도로 4곳이 침수가 되어서 말 그대로 물난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난리 상황에 이 시장이 지역도 아니고 지역 외로 나간 것도 사실 문제인데 저런 야유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이 나왔다라니까 사실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구리시는 또 해명에서 어떻게 밝혔냐면 이 백 시장은 이날 오전에 현장 순찰과 재난안전대책회의 등 이런 할 일들을 다 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뭐 관내를 벗어난 2시간 동안은 부시장과 뭐 관련 국장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백 시장 스스로도 구리 시민들이 요청해서 이 자리를 간 것이고 이 갔던 자리는 20분 정도 참석을 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해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적절한 행동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문서답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뭐 유명한 뭐 있잖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라, 그런 말처럼 거기는 갔지만 그 홍천까지, 구리시장이 강원도 홍천까지 갔지만 술은 안 마셔. 누가 그거 물어봤어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뭐 하자는 거 지금.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겁니까 지금? 정신 나갔다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도 물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재난 대응을 총괄 책임져야 될 단체장이 관내를 벗어난 것 자체가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체장들은 이 시기에 총괄 책임자로서 공무원들과 함께 재난 사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재난이 터졌을 때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일단 관내를 벗어나서 야유회와 관련된 행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저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인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언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공직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와중에 노래하고 춤춘 구리시장이다. 이런 발언,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제 MBN 뉴스파이터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정말 속상하게도 이런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죠. 바로 김영환 충북지사입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는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시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청주시 의원들과 술을 곁들인 술자리에 있던 사진이 공개돼서 굉장히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체장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사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사죄만으로 용서될 일인가? 정말 이 물난리 상황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피해 대책 잘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거라고 봅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네. 지금 저 자리가 구리시 관내에서 저런 자리를 했다 해도 부적절한데 보세요. 네. 저 야유회를 저기 강원도 홍천에서 야유회인데 그 주최한 단체가 구리시 관내 시민단체라는 거예요. 이 시민단체 명단 이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민단체가 주최하면 다 해요. 그리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까지 그 시장을 불러요? 뭔 정신이에요 이게 지금? 어떠한 시민단체도 관할 시장을 불러서 함께 술자리를 나누는 건 재난이 아니더라도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언제나 왜 존속합니까?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의 행정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게 시민단체 아닙니까? 시장과 함께 술자리를 나누는 게 시민단체인가요? 이 재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건 시민단체도 사실은 존속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단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데 관할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그 홍천 가서 야유회를 하는데 시장을 부른다? 이건 무슨 법을 떠나서 시민단체의 어떤 존립 이유를 되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시민단체 이름 좀 공개 좀 하면 안 돼요. 아마 그 네티즌들, 누리꾼들 댓글에 그런 거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시민단체가 저 구리시한테 보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시장하고 짝짝꿍하라고 시민단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논란 커지니까 이제서야 백경현 구리시장이 고개를 숙였다는데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도 저는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관내에서 열린 지역단체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 여러분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던 현장 직원들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질책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떤 사과나 그런 거 영혼 좀 담아요. 영혼 좀 그러는데 지금 저
어투나 이런 게 과연 구리 시민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네 그런 생각할까요? 그리고요, 정말로 구리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봤다면 여러분 내년에 무슨 선거 있어요? 지방선거 있어요. 표로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무섭든지 그 무섭다는 걸 표로서 아마 지역민들이 심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폭삭 소가수다 하면은 온 거의 전 국민이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유명한 드라마인데, 아니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 여기에 지금 보세요. 할머니의 정체? 거기에 할머니가 누가 있었어요? 최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이 드라마는 주연 아이유, 박보검 씨가 출연해서 제주도의 풍경과 시대를 넘나드는 서사로 큰 울림을 줬는데 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친근한 할머니, 제주 할망역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송광자 씨입니다. 에? 이 송광자 씨는 극 중에서 아이유, 박보검 부부의 주인집 할머니로 출연하는데 아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귀찮음을 무릅쓰고 밤마다 몰래 가서 쌀독에 먹을 쌀을 부어놓고 오는 역할을 보였습니다. 큰 화제를 모은 역할이었는데 네! 이 송광자 씨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7순의 나이에 배우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비로소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혹시 우리 박선배 변호사님이 숫자 하나를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7살에 배우 데뷔했다는 걸 7순으로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송광자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주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저분이 원래 제주도에서 사신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연기를 잘하셨는데 송광자 씨는요, 바로 아나운서 출신이고 말씀해 주셨듯이 10년 전 7순의 나이에 배우로 데뷔한 분입니다. 그래요? 아나운서였다.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소식인데요. 네. 1969년입니다. 남산 K본부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뭔데요? 한밤의 속삭임, 100만인의 퀴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고 와, 합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라디오 방송을 듣는 걸 좋아했는데 집에 이제 라디오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전파상 앞에 가서 스피커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방송 듣다가 이제 아나운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 다만,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네,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은 근무를 하던 당시에 IMF가 와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정년 퇴임 앞두고 좀 불가피하게 5년 정도 남은 기간 아나운서를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좀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퇴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나운서 출신이었는데 늦깎이로 7순의 배우로 데뷔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만 먹고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왠지 이렇게 자꾸 불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놀면 안 된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 어느 학교에서 그 할머니 배우를 뽑는다는 그런 걸 보고 엄마 이거 한번 해봐 심심한데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거 이제 그 할머니 역할 그래? 그럼 한번 해. 잘했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이제 2015년. 2015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니까 좋다고 딕션이 좋다. 대학교 졸업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좀 아름아름해가지고 자꾸 할머니 여기 들어오더라고요. 단편 영화, 뭐 독립 영화 이런 거. 딕션이 뭐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그 독립 영화 이런 게 일이 없었구나. 몰랐네. 아니었어요? 라이벌이야. 네, 김용옥 씨가 또 이렇게 농담으로 또 분위기도 살려줬는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아나운서와 배우 뭐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차이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직업군이? 그렇죠. 뭐 발음이 좋다고 뭐 배우를 시켜주겠어요. 당연히 연기를 잘하셨으니까 바로바로 오디션에서 합격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매니저 없이 홀로 이제 가서 촬영장에 가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많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어렸을 때 시작한 게 아니라 70세에 시작을 했으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특히 아나운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서
하는 방송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촬영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한여름에 선풍기도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방금 얘기했던 그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촬영을 할 땐 좋은 점도 많았다고 해요. 스태프들도 굉장히 잘해주기도 했는데 네. 여기서 또 미담이 하나 나옵니다. 이담이 말고 이담 아니고 미담이 나옵니다. 네네. 이제 박보검 씨가 또 파도 미담 나오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박보검 씨가 이 송광자 씨에게 겨울 어느 추운 날 촬영이 끝나자마자 춥지 않느냐라면서 이렇게 핫팩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핫팩도 그냥 건넨 게 아니라 네. 참 다르죠. 뜨겁게 흔들어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핫팩을 뜨거워진 상태 핫팩을 건넸다고 합니다. 세상에. 유명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잘 챙기는 모습에 또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처음에 이 폭삭 소가수도에 캐스팅 연락 받았을 때 야호 대박 이러지만은 않았대요. 그 이유가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캐스팅 디렉터가 연락을 해요. 네. 폭삭 속았수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이제 하러 갔는데 사투리가 뭐 많아가지고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다 속으로. 아니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 TV에 나가냐 물어봤는데 TV에 안 나간다고 그래서 약간 실망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넷플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야 이거 TV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외국에 있어요. 나 그거 한다 그랬더니 엄마 넷플릭스 좋아. 엄마 글로벌 스타 됐네 이러는. 그렇죠. 넷 땡땡땡 그거 완전히 글로벌 전 세계 이 한국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데 이종근 평론가 야 주변 반응이 뜨거울 것 같아요. 따님의 반응만 봐도 지금. 그렇죠. 따님은 아마 지금 유럽에 살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네. 유럽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그 화면들 그러니까 그 왜 짤이라고 하죠. 네. 이 어머니가 나온 장면들을 전부 다 짤로 만들어서 어머나. 일일이 다 보내주면서 세상에. 즐거워했다고 하고요. 누리꾼들도 반응이 뜨거운데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누리꾼 반응을 함께 봤거든요. 네. 처음에 다들 누리꾼들이 이랬어요. 저 제주도 할머니는 어떻게 현지에서 캐스팅 됐어? 이런 글들이 많았거든요. 네. 진짜 주민인 줄 알았어요. 지금 할머니인 줄. 근데 네. 그 당시에도 KBS 아나운서다라는 댓글들이 네. 있으니까 야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70세에도 저렇게 뜨겁게 새롭게 도전한다라고 박수를 보내는 누리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송광자 씨의 제2의 인생 늦게나마 찾아온 제2의 인생 앞으로 또 꽃이 아름답게 피길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어머나? 아니 눈 뜨고 코 벤다는 그런 뭐 속담인지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 눈 떠보니 코 벤져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담 아나운서? 코벤져스가 있는데요. 이분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코베어가도 모를 정도로 재밌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벤져스, 코미디언, 어벤져스를 합친 말이에요. 뭐 영웅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어벤져스 할 때. 그러니까 코벤져스가 모였습니다. 이날 이제 기념으로 모였는데요. 네. 자, 우리나라 대표 네로라는 코미디언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요. 네. 일단 이용렬 씨를 어머나. 보이시죠? 어휴. 빗점으로. 김학래 씨도 왔고요. 전유성 씨, 김병조 씨, 지금 김학래 씨 보이죠? 네. 그리고 전유성 씨도 보이고요. 그리고 김병조 씨. 김학도 씨도 보이고. 네, 김학도 씨, 박준영 씨, 뭐 김지선 씨, 이성미 씨, 뭐 정말 코미디언 선후배가 모두 모였습니다. 김종환 씨 오랜만에, 이원승 씨 오랜만에 보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책을 한 권씩 들고 계시잖아요. 네. 각자의 무기를 들고 온 겁니다. 어머? 바로 본인들이 쓴 책. 직접 집필한 자신의 책을 한 권씩 갖고 왔는데요. 이들이 들고 온 책이 무려 100권이 넘는다고 해요. 어머나. 이렇게 100권이 넘는 책들을 남산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책을 기증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저 책들이 다 자신들이 쓴 책이라는 게 더 대박 사건이에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오늘은 코미디계의 한 획을 딱딱 긋는 날이야. 제가 정말 일을 조금 벌렸죠. 말씀하셨던 도서 기증식. 근데 코미디언들이 진짜 팔방미인이야. 네,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개그맨들이 쓴 책이 한두 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언젠가 세월이 좋아지면 우리 개그맨들 중에 누군가가 교과서도 하나 썼으면. 국서는 기가 지번이요 흥국 지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가 놀지 마시고 도서관에서 놀아라. 김병규 씨가 자신의 유행어를 빗대서 해서 예전에는 많이 여러분 아시죠? 나가 놀아라, 지구를 떠나가랴 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전혜연 평론가님인데 누가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자고 아이디어를 낸 걸까요? 대박 사건이에요. 일단 김명규 씨가 나가 놀아라 하는데 아마 도서관으로 오거라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멋있는 일의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면 조혜련 씨가 오빠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라고 합니다. 전유성 씨 아이디어를 냈고요. 또 다른 사람 이홍렬 씨가 6개월간 추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코너가 남산 도서관에 만들어진 건데 코미디언 서가 즉 코미디언들이 집필한 책을 모아놓은 곳이죠. 106권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조혜련 씨도 책을 5권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입장에선 참 반갑고 재밌는 소식인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코미디언 분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담 아나운서처럼 책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물론 작가분들은 책을 쓰는 글을 쓰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시간 많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코미디언 분들은 이 자신이 또 예능 또는 뭐 실제로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병행하면서 틈틈이 글을 써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더 놀랍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참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그러면 그 106권의 책 중에 어떤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몇 분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홍렬 씨는 60번째 생일을 맞아서 자서전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60에 다시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방송 생활 중 느낀 점을 담아냈다고 하고 박준영 씨는 의외로 헬스 서적을 낸 적이 있습니다. 동료 코미디언들과 함께 다이어트 운동법을 쓰기도 했고 전유성 씨와 함께 집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분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책을 썼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왕 웃긴 사람들 다 모인 김에 이날 깜짝 이홍렬 쇼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이홍렬 쇼! 와 대박!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제가 진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례쇼다. 네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노란색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코미디언 중 책을 가장 잘 쓴 사람은 나다. 저는 이제 육아서를 썼는데 사실 아이 4명을 다 출산하고 쓴 육아책이에요. 제가 정말 이보다 잘 쓴 육아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임신했니? 언니가 도와줄게. 이쯤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책이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본 명심보감의 번역서가 거의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책을 제일 많이 쓴 걸로 치면 17권을 쓰신 전희정 대변인이요. 저는 뭐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쓴 거는 몇 권 안 되고 사실은 습관적으로 매일 씁니다. 뭐가 됐든 뭐가 잘 안 풀릴 땐 용기라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2시 반쯤에 늘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다시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때마다 뭐를 계속 같은 한 줄이 됐든 2줄이 됐든 써 모았던 게 어느 정도. 진짜 언제 봐도 전유성 씨는 뼛속까지 개그 감각이 있어요. 저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 좌정을 또 웃기게 하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 책을 쓴 그 권수도 다르지만 지금 17권 최고였어요. 최대. 그렇죠. 근데 그 쓰는 이유도 제각각이네요. 이유만이 아니라 장르도 제각각입니다. 김병조 씨가 쓴 책은 그야말로 우리 중고등학생이 다 읽어야만 하는 명심보감과 관련된 진지한 책이라면 또 다른 개그맨들이 쓴 책은 정말 실생활서부터 또 웃으면 정말 그러니까 읽으면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책까지 정말 자기의 개성을 다 드러내는 책들인데 제가 웃음에 관한 명언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없이 보낸 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날이다. 아하. 무슨 의미냐면 네. 웃는 날이 웃음이야말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바로 개그맨이다.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남을 울리는 것보다 천만 배 어려운 게 남을 웃기는 일이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남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 또 오늘 이종근 평론가 오늘 왜 이래? 지금 오늘 좀 약간 필 받으신 거예요. 정말 이런 명언들 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 주신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뉴스파이터만 오면 좀 똑똑해집니다. 야, 원래 똑똑하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웃기는 걸로 하면 일가견이 있는 분들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중에서도 내가 제일 웃겨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웃기는 사람은 나다. 지금 한때인 사람도 계시고 다 한때가 있었어요. 다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야? 너 웃겨. 처음부터 일단 걸어만 다녀도 웃겨. 그래, 너 아니 내가 걷는 게 뭐가 웃겨? 뭐가 웃겨? 일이 유행어 있어? 유행어 없죠. 여기도 유행어 없고 저 끝에도 유행어. 오빠, 나 있어. 뭐 있어? 뭔데? 행자 가라사대 김영건 선배한테 진짜 유행어였어. 잘 따라했어. 6시장에 19년 해가지고 유행어라고 할 건 없지만 어머니 맛의 비법 뭐예요? 괜찮아요. 아이 깨지니까 그러시오. 티는 공유.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 내 개그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야. 왜? 막장이지. 저는 북한말로 TV를 해서 모든 것을 북한말로 해제낄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 하나 안 두겠어. 말로 마지막으로 이성비 씨. 아, 진짜 시체말로 요즘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칼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저 코미디언 분들이 한 시대 풍미했던 네로라는 코미디언 분들이 그동안 우리 국민과 시청자분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볼게요. 멋졌습니다.